2021년 연합인포맥스 베스트 애널리스트를 모셨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분 조미진 NH투자증권의 연구원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1, 2부에서는 어. 이제 우리 시장 그리고 해외 시장의 분위기 뭐 좋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음식료 섹터 상황은 어때요? 네, 오늘 참 안녕하세요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그러니까요. 힘든 네네. 하루였던 것 같아요. 네, 음식료 섹터도 사실 뭐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는 이제 뭐 2011년과 그리고 2021년 상황들을 비교를 하면서 지금은 그렇게 좋지 않지만 앞으로 3년에서 5년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보니까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네. 했었죠. 이제 막 끝났는데 네. 2분기 상황이 그렇게 뭐 우호적이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보통 이제 2분기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설이 있죠. 그리고 3분기 때는 추석이 있어요. 네. 그래서 2분기는 어떻게 보면 살짝 비수기예요. 음흠. 근데 작년 상황을 기억해 보시면은 우리나라에서 3월, 4월 이때 가장 이제 이런 코로나 상황들이 심했죠.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 음식 수요, 그러니까 가정 내 식품 수요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이 해외 쪽에 지금 노출되어 있던 음식료 기업들의 실력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역기저 부담으로 작용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작년 9월부터 곡물가들이 엄청 올랐죠. 네. 급등을 했습니다. 우리 밥상 물가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네. 음식료 기업들도 사실 이러한 곡물가들이 다 원재료 부담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이 탑라인에서도 부담, 그리고 네. 이 바텀라인에서도 부담. 그러다 보니까 2분기가 그 이 1, 2, 3, 4분기 중에서 가장 이러한 부담들이 가장 컸던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2분기 실적은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작년 연말부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어닝을 드렸지만 실제로 실적이 나온 지금 상황에서는 많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아니 그래도 실적이 좋은 놈들도 중간중간에 섞여 있긴 했는데 주가는 뭐 완전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음식료 섹터뿐만 아니라 이번에 화두가 약간 피크아웃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화학, 세론. 철강 네. 뭐 다 마찬가지죠. 피크아웃, 세론. 그러니까 아무리 실적이 잘 나와도 저희 섹터뿐만 아니라 네. 그 다음 분기에 만약에 네. 2분기보다 실적이 안 나올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다들 좀 많이 던지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네. 화학도 제가 몇몇 업체하고 전화도 해봤고 철강도 그렇고 지금 철강은 또 중국에서 계속 생산 제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사실 중국에서 생산 제한만 해주면 철강은 날개를 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화학업체도 전화해보면 이제 많이 떨어지시죠? 주가 떨어지는 거 보고 많이 떨어지실 거죠? 아니요? 괜찮은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 그 음식료 관련해서 궁금한 건 사실 2분기에 대대적으로 곡물가나 이런 것들 상승 때문에 원재료가 반영을 시키면서 가격 뭐 라면이라든가 그다음에 양념류라든가 이런 쪽에서 단가 인상이 상당히 시도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면은 몇몇 기업만 좋아지는 겁니까? 아니면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게 전반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폭이 커지는 겁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면까지 가격을 인상을 했어요. 근데 네. 라면이 바로 그 서민식품의 대표 주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거 뭐 이번 정권은 좀 그렇지 않았지만 과거 정권들에서는 이 라면 가격을 인상하는 거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했던 네. 정권들도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라면이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셔도 될 네.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라면이 주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네. 라면 가격까지 인상을 했다. 거의 다 대부분이 인상이 그렇지. 되었다라고 보셔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제가 뭐 2월 달에 이런 관련해서 곡물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쓴 적도 있었는데 네. 그때도 제가 드렸던 말씀이 2분기 때부터 이제 보통 한 3개월 레깅으로 이런 곡물가가 실적에 반영되기 때문에 올해 2분기부터 이런 원가 부담이 굉장히 심할 거다. 그래서 2분기를 지나면서 음식료 기업들이 너무 힘들다. 안 되겠다. 그래서 가격 인상 카드를 다 꺼내지 않을까라는 네. 말씀을 계속 드렸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뭐 아까 몇 개 기업이냐라고 하셨는데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지금 많이 인상을 했다라고 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한 3개월 정도 있으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만 꺾이지 않는다면은 마진 증가로 연결되는데 마진 증가 폭이 커지는 거죠? 조금만 올려도. 근데 그게
이 가격을 올리고 원재료 가격이 빠져줘야지 이제 이익 스프레드가 커지는 구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까지는 사실 2분기 고점으로 이 3대 곡물 중에서 옥수수하고 대드는 좀 빠졌어요. 네. 근데 아직 소맥 같은 경우는 3분기에도 계속 지금 좀 강한 상황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저희 하우스에서는 뭐 연말로 갈수록 계속 곡물은 좀 약세를 보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여기 나와서 이 자리에서 바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반기에서 연말로 갈수록 음식료 기업들의 이익 스프레드는 굉장히 좋아진다. 예, 이익 레버리지 확대 구간으로 우리가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뭐 피크아웃, 세론 뭐 이런 말씀 계속 드렸는데 사실 그 여러 산업들이 이런 단어에 이런 지금 띠에 굉장히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음식료는 3분기 때 엽기저가 끝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보게 되면은 작년에 그 코로나 때문에 예상치 못한 수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2분기에 너무 많이 집안에서 많이 먹고 도시락 사 먹고 간편식 사 먹고 하면서 그리고 딴 거 할 게 없으니까 맨날 먹기만 한 거죠. 확진자 되고. 확진자 되고. 네. 네. 근데 되게 그 2분기 때 상황이 다들 패닉하셨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막 2,000명이 나오는데도 뭐 거리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너무 슬픈 이야기지만 코로나가 일상화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시절에는 너무 이제 패닉해서 이런 상황이 처음이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막 사재기를 하셨던 거죠. 그래서 2분기 때 뭐 특별히 더 이렇게 가정 내 식품 수요가 더 높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지나면서도 가정 내 식품 수요는 계속 고착화되는 현상을 보였지만 그렇게 패닉 바잉은 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엽기저 부담은 이제 3분기를 지나면서 조금 완화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원재료 가격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9월부터 막 오르기 시작을 했어요. 네, 9월부터 막 오르기 시작을 해서 사실 이게 뭐 이제 올해 9월 정도 되면은 이제 거의 이제 YY로 봤을 때는 상승하는 부분들이 거의 좀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네. 상승폭 자체가. 보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 투자한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업종별로 이제 봐야 하는 시그널 포인트 같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당장 저희가 봤던 이제 음식료 쪽은 원재료, 뭐 곡물가 이런 걸 텐데 이 밖에 저희가 좀 주목해야 할 포인트라고 해야 할까요? 뭐 변수나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을까요? 음식료는 사실 내수 산업이에요. 전통 내수 산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우리가 막 늘어나지 않는 한은 이 음식료 수요가 막 증가하진 않아요. 네. 3끼 먹던 거 5끼 먹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이 판매 자체에 대한 그런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약간 한쪽 팔 잘린 상태로 시작하는 것 같다, 음식료는. 네, 그 정도로 이제 이 탑라인 그로스에 대한 그런 한계가 지금 상황에서 있는 것 같아요. 뭐 계속 출산율은 감소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있는데, 그래서 이 탑라인이 올릴 수 있는 요인들이 부각이 될 때마다 음식료는 굉장히 좀 많이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그 탑라인 그로스 중에 하나가 바로 가격 인상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가격 인상 많이들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요즘에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특히 이번에는 이렇게 곡물가가 대대적으로 올랐던 게 거의 10년 만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10년 만에 이 가격 인상 사이클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네. 그래서 이 P 쪽에 대한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Q가 있죠. 판매액을 결정하는 게 P, Q가 있는데 이제 Q가 있죠. Q의 그로스에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Q의 그로스는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네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메가히트 신제품. 어떤 게 있어요? 막 비비고? 비비고도 그렇죠. 그건 메가 브랜드라고 저는 보통 말씀드리고요. 네. 약간 메가히트 신제품, 이거 안 먹으면 약간 아싸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것들. 예. 뭐 그쵸 곰표 맥주 그런 것들. 약간 뭐 반짝해가지고 곰표. 시장에 네네. 나왔을 때 네. 뭐 이게 너무 지속되면 너무 좋죠. 근데 뭔가 새로 나왔는데 이게 반짝하는, 너무 이게 인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걸 안 먹으면 아싸가 되는 것 같고 품절 이슈가 막 나오고. 꼬북칩 이런 예, 거. 그쵸. 꼬북칩, 네. 초코추러스 맛 이런 것들이, 그런 제품들이 나올 때는 그 시장으로 큐가 몰려요. 소비자의 관심이 네. 몰리는 거죠. 결국에 이제 소비자들이 얼마나 이게 관심 있고 이걸 먹고 싶느냐. 그럴 때 이제 큐가 많이 증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 경우에 허니버터칩, 좀 제가 너무 나이 들어 옛날에 보이나요? 완전히 뭐 PPL이 대공정이 아닙니다, 틀어졌죠. 여러분. 네. 네. 예, 허니버터칩 같은 경우는 진짜 없어서 못 먹었어요. 네. 그렇죠. 예, 없어서 못 먹었어요. 그 허니버터칩으로 인해서 스낵 산업 자체가 붐업이 됐었거든요. 예. 스낵뿐만 아니라 모든 제과가 무조건 허니, 버터 이런 문구를 달고 다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제가 한번 그 허니 버터의 매출 상승을 한번 분석해 본 적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그렇게 붐업이 됐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또 큐가 증가의
증가할 수 있겠죠. 네.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진출. 네. 이제 국내 너무 이제 좁은 거죠. 네. 음식료 기업들이 성장을 더 여기서 더 음. 추가적으로 하기엔 국내는 너무 좁아요. 네. 그래서 자꾸 해외로 눈을 돌리는 기업들이 많아지게 되고 음. 해외에서 의미 있는 그로스가 나오는 기업들은 국내 쪽에 그런 성장 둔화를 충분히 메이크업할 수 있는 상황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진출을 어떻게 보면 음식료 기업들이 다들 가지고 있는 뭐 과제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보시기에 지금 해외 진출 음식료 기업들 중에 좀 준비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는데 실적이나 이런 것들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곳들이 있을까요? 뭐 오리온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잘하고 있어서 뭐 전체 매출액에서 네. 50%가 다 중국 매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하고 있고 잘해왔고 근데 이제 제일제당을 조금 더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CJ 제일제당. 제일제당. 사실 이번에 올해 같은 경우는 이 해외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해외도 코로나 때문에 사재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냥 뭐 사실 이 브랜드력이 좋아서 이거가 많이 팔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렇다기보다는 매대에 많이 깔렸고 그 매대에 깔린 것들이 이제 매대를 털어가는 수준으로 사재기가 일어나다 보니까 우리 제품들도 거기 있으면 네, 팔렸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되게 좋았어요. 해외 실적도. 그런데 올해는 그 또한 역비자 부담으로 작용을 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래서 올해는 뭐 사실 해외 쪽이 그 일단 역비자 부담이 있었죠. 두 번째로는 해상운 인피 이슈. 네. 그렇죠. 너무 올랐죠. 네, 너무 올랐어요. 일단 컨테이너를 잡기도 힘든 거예요. 네, 잡기도 힘들어요. 잡기도 네. 힘들다 보니까 뭐 우리가 이게 아무리 그 현지 쪽에 수요가 많다 하더라도 이거를 보내야 되는데 네. 보낼 수가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년 대비 매출이 조금 빠졌던 업체들도 있고 또 중요한 거는 뭐 그 현지 안에서 유통도 힘들었습니다. 이제 실업 이게 미국이나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에서 실업급여를 막 주는데 이 실업급여가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 게 더 그렇죠. 더 좋았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내수 안에서 이거를 보내고 나서 그걸 또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그조차도 어려웠던 상황. 사람도 없고 유통이 제대로 안 돌아갔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공급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또 환율. 옛날에 음식료는 워낙 강세일 때 무조건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그 해외 쪽 비중이 높아지다 보니 이 원화 강세가 무조건 음식료 기업에게 좋은 상황은 아니게 돼버린 거죠. 아무리 현지에서 많이 팔리더라도 원화로 환산했을 때 이게 매출이 작년보다 좀 빠지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 이런 부담들이 있었지만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기대되는 업체가 바로 제일제당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황은 어려웠지만 이제 슈안스 2018년 11월에 인수를 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뭐 유통도 통합하고 제품도 통합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뭐 아시안 존이라는 그런 매대들도 이제 설치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시장을 계속 붕업시키기 위한 그런 제일제당의 노력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지노모토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만두 쪽에서는 미국 쪽에서 1위 사업자였거든요. 근데 지금 2분기 실적 보게 되면은 슈안스가 가지고 있는 파고다라는 그 에이시안 에피타이저라는 제품이 있는데 그것과 비비고의 합산 점유율이 그 아지노모토를 넘어서게 됐어요. 아지노모토는 일본의 미원 만드는 회사잖아요. 네, 맞아요. 네네. 근데 덤플링, 뭐 완탄 이런 것들도 미국에서 판매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그 1위 사업자였습니다. 근데 이거 넘어서게 됐어요. 드디어 넘어서게 되고 미국에서 이제 성과를 막 내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슈안스가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K-12라고 해서 그 이제 그 학생들에게 급식을 납품하는 사업들도 하는데 사실 코로나 때문에 그 사업은 되게 좋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은 좀 이제 확진자 아직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런 여러 가지 팬데믹 상황들은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급식 쪽 수요도 올라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CJ는 이제 해외 쪽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우리 청취자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살짝만 그 인수한 기업 슈원스? 슈안스. 네, 슈안스는 냉동 피자 만드는 회사고요. 이 사업부를 보게 되면 냉동 피자 사업부가 있고 냉동 에피타이저 사업부가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에이시안 에피타이저 이렇게 좀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 피자 뭐 보게 되면은 네슬레의 그런 여러 가지 피자들도 있는데 여기가 2위 피자 업체예요. 미국에서? 네, 미국에서 2위예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쉽게 볼 수 있고 되게 유명한 제품인 거죠. 네. 제가 한번 2018년
말에 미국을 가서 다 사진 한번 찍어봤었거든요. 매대에 과연 얼마나 많이 깔려 있을까. 네. 근데 네네. 이 매대 점유율 자체도 미국 시장에서 2위였던 것 같아요. 네. 네슬레 제품들하고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그 정도로 많이 깔리고 되게 유명한 제품이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사실 우리나라 업체, 뭐 재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독보적 1위 사업자지만 그 미국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잘 모르는 그 업체인 신생 거예요. 업체지. 네, 네. 맞아요. 네, 잘 모르는 업체예요. 그런데 거기서 막 이 물류도 깔고 인프라도 깔고 그리고 이런 그 유통업체들과 협상도 해야 되고 네. 사실 재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아 그쪽에서 괜찮은 업체를 인수하는 게 낫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18년에 이 인수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만두, 비비고 만두라는 게 냉동 인프라가 좀 필요한 그런 사업인데 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슈완스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플랫폼에 얹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슈완스를 인수해서 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 작업을 막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통합 작업을 끝내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만두를 팔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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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럼 제가 이제 음식료 업종에서 봤을 때 그나마 제일 싸게 보이는 게 옛날에 뭐 2003년부터는 정말 음식료는 업종 중에 가장 싼 업종이었죠. 철강, 음식료, 화학 이쪽이. 그러면서 진짜 거의 2003년부터 7년까지 르네상스 시기에 한 중요한 대표 업종이 됐었는데 이제 과거 그때보다는 밸류에이션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옛날보다는. 옛날에 진짜 퍼 2, 300개 안 해요. 롯데제과, 칠성 이런 것들이 그랬던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제 찾아보니까 급식 업체들이 상당히 가격이 싸더라고요. 한국 대표 급식 업체들. 근데 작년에 급식에 대한 약간의 규제가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얻어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 업체들이 별로 비싼 건 아니더라고요. 예. 일단은 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과거엔 굉장히 쌌지만 2013년, 14년, 15년을 지나면서 말 그대로 음식료의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음식료의 밸류에이션이 그 시절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렇죠. 예, 뭐 오리온 옛날에 타겟 멀티플 60배를 줬던 그렇죠. 걸로 기억을 예. 해요, 저는.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높아졌었고 지금 상황은 음식료 밸류에이션이 전혀 높다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코스피 대비해서 지금 할인을 받다가 최근에 이제 코스피랑 유사해진 수준까지 올라온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익 체력은 더 좋아졌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외 쪽이나 이런 매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은 굉장히 커졌고 네. 그래서 지금 음식료의 체력들은 굉장히 좋아졌는데 오히려 그러한 부분들이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말씀하신 급식 네. 업체들도 예전에는 뭐 30배 이렇게 넘게 그 PER을 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 보게 되면은 많이 좀 낮아진 네. 상황 낮아졌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규제도 있었지만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급감하게 되고 또 이게 도급 인력이 많을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부담이나 이런 부담들, 그러니까 원가 부담들이 굉장히 높다 보니 영업이익률이 사실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이 영업이익이 계속 영업이익률 자체가 낮게 유지되는 상황 가운데서 이 그로스가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적자도 나오게 되고. 네, 그래서 이 밸류션 자체가 예전에 우리가 봤던 그 외식이 커지고 그래서 이 식자재 유통업체들이 엄청 확대되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가 좀 어려워진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업체들이 많이 구조조정을 했죠. 네. 좀 수익이 안 나는 거래처들은 다 쳐내고 네. 그리고 좀 인력들도 조금 더 이제 압축하고 이러면서 좀 많이 구조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률이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기업들이 많이 좀 내가 살기 위한 그런 구멍들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런 상황에 말씀하신 것처럼 밸류에이션 되게 많이 싸져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사실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재확산이 안 됐다라면 지금 이 업체들은 굉장히 좋을 거예요. 네, 이제 리오프닝 됐고 네. 야 우리 여러 가지 구조 조정했고 이제 매출 올라가면 이익이 더 커질 거야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약간 그런 것들이 다시 꺾였어요. 그래서 투자 심리는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저는 이런 업체들이 다시 이렇게 코로나가 완화되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는 거는 이 업체들보다 좀 더 밸류에이션이 낮은 업체들 하지만 영업이익률은 좀 더 높은 업체들 말씀드렸던 뭐 제당이나 오리온 뭐 이런 업체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하셨지만 오리온이 정말 중국에 진출하면서 한국 멀티플 버리고 중국 멀티플 붙잡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처음에는 정말 이 투자하는 사람들은 너무 쇼킹했어요. 이게 과연
말이 다 되는 거냐 하면서 쇼크를 먹었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 시장 보니까 중국 시장은 다 그렇게 높은 멀티를 받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이해를 했는데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수출을 해야 되고 특별히 중국 시장에서 먹히는 걸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이제 다른 동남아도 진출하고 하면서 뭔가 뚫으려고 하고 오리온은 자리를 잡았고 그 외의 업체들 중에 중국 시장이라든가 해외 시장을 뚫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우리가 좀 관찰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기업들이 있을까요? 일단 농심하고 풀무원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농심이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엽기적 부담과 원가 부담의 가장 네. 그 최전선에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워낙 이제 패닉 바잉도 많았고 그런데 이 제품 특성상 비축분을 좀 가져가기 되게 좋은 제품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엽기적 부담이 굉장히 컸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분기 실적을 까보니까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네. 중국은 안 좋았어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두 자릿수의 성장률을 보이면서 다시 한번 점유율이 더 올라가는 모습을 또 그려줬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농심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라면이 우리나라에서 시작한 제품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김치 이런 건 우리나라 제품이지만 라면은 우리나라 제품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런 고유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1등 할 수 있는 점유율 1등 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네. 조심스럽게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풀무원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너무 어려웠죠. 우리나라는 이제 좀 작다 보니까 네. 어떻게 물류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쉬워요. 근데 중국이나 미국 그래서 네. 제 당도 시안스를 인수한 거고 네. 이쪽에서 물류를 깔고 물류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냉장식품 그러니까 이걸 상온 제품 말고요 냉장식품을 유통한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네. 물리가 굉장히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이것을 해낸 게 또 풀무원이죠. 어허. 중국에서는 또 허마싱싱이라고 그 MZ 세대들이 되게 네. 많이 가는 그런 O2O 마켓이 있어요. 그쪽에 입점을 또 잘해서 네. 지금 중국에서는 작년에도 그랬지만 올해도 또 두 자릿수의 영업이익률과 매출액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네. 중국에서. 근데 미국은 좀 어려워요. 사실 네. 작년에 흑전에서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아졌었는데 네. 그 앞서 말씀드렸던 해상운임비 이슈가 되게 크다 보니까 사실 그런 부분들이 풀무원이 좀 직격탄을 맞으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풀무원 같은 경우도 원래 가지고 있는 그 체력은 굉장히 좋다. 사실 국내에서도 그 엄마들의 원픽이잖아요. 바른 먹거리. 네. 야, 저 어렸을 때 그런 엄마가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야, 좀 비싸더라도 풀무원 제품 사. 네,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브랜드 파워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탄탄한 기업이고 또 해외에 나갔을 때도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두부나 이런 아시안 누들 같은 네.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에스닉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경쟁 우위에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또 풀무원이지 네. 않을까 아니, 생각합니다. 지금 어머니 예시를 들어주시는 것만 봐도 음식료 업종이 얼마나 생활에 좀 맞닿아 있는 업종인지를 느낄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저희의 일상생활은 사실 코로나19로 물들어 있잖아요. 맞아요. 중간중간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음식료 쪽은 이제 델타 변이도 나오고 이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 어느 기간 정도 영향을 받고 또 어느 정도 완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영향이요. 영향 속에서 음식료 쪽은 아까 심리가 좀 좋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뭐 근데 이런 그 상황들. 투자 심리가 안 좋다라는 건요. 그 앞서 말씀드렸던 원재료 가격 부담과 작년에 엽기주 때문이에요. 오히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코로나 상황들은 음식료에게 좀 어떻게 보면 기회 요인이었죠. 네네네. 왜냐하면 국내에서는 가정 내 그런 식품 수요가 오히려 더 늘어났고 이게 장기화되면서 좀 고착화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음식료의 기업에게는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외 쪽도 앞서 말씀드렸던 브랜드 파워가 있어서 사재기 이게 제품이 팔렸던 게 아니라 사재기에 어떻게 보면 묻혀서 제품이 팔렸지만 이 제품도 이렇게 먹어보는 사람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의 그 저변이 확대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회를 좀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그런 얘기를 좀 했었어요. 네슬레 그런 성장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네. 네슬레가 2차 세계대전 때 그 네스카페가 전 세계로 퍼져나갔던 그 기회를 포착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미국 군인들이 이 네스카페를 그 전쟁 중에 음용을 하면서 다시 전쟁이 끝나고도 집에 가서도 이걸 음용하는 네. 버릇을 통해서 이 제품이
좀 어떻게 보면 시장이 더 확산되었다라는 예시를 좀 들면서 어떻게 보면 전쟁과 코로나를 비교하면서 이 전쟁과 같은 코로나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또 한 번의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저는 올해 같은 경우는 그 엽기적 부담과 뭐 여러 가지 해상운임비 뭐 이런 이슈 때문에 이게 약간 눌려있는 모습이지만 긴 그림에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포인트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코로나19 영향은 크게는 없을 거라고. 뭐 이것 때문에 타격을 받는 업체들 같은 경우 오히려 식자재 유통, 네. 뭐 급식 뭐 아까 이런 그 쪽이겠죠. 정도. 네. 그렇지만 뭐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반등의 폭이 더 크게 나오고 있지 않고 더 빨리 나오고 있지 않다는 것뿐이지 사실 작년도보다 더 나쁜 상황은 전혀 아니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구조조정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신규 거래처를 오히려 확보를 하고 있고 안 좋은 거래처들은 좀 이제 쳐냈고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 상황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네. 오히려 YY로 봤을 때 전년 대비로 봤을 때는 음식료 기업들의 뭐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기대치를 못 미칠 수는 있겠지만 외식 산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작년보단 나을 것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달라진 부분이 온라인으로 주문을 저희가 굉장히 네. 많이 하게 되잖아요. 음식료 쪽도 이제 온라인 시장 쪽에 대해서 저희가 들은 이야기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온라인이 거의 뭐 모든 쪽에서 화두였죠. 네. 그리고 우리 생활 자체가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버릇이 굉장히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사실은 이거야말로 음식료는 온라인으로 안 했었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잘. 그쵸. 예. 안 했었죠. 근데 직접 보고 요즘에는 많이 네. 샀었을 때. 아이스크림도 아이스크림 맞아. 아이스크림 맞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시대니까. 맞습니다. 네. 네. 안 해보셨나요? 아, 네. 그건 생각도 안 해봤어요. 오히려 더 좋아요. 이게 네. 잘 포장되어 와서 내가 마트 가서 더운 여름에 이걸 사왔을 때 그 녹는 그 아이스크림 그거보다 오히려 주문했을 때 더 꽝꽝 얼어나는 아이스크림이 네. 저희 집으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렇군요. 그 정도로 제가 아이스크림 예시를 드린 거는 우리가 이건 상상해 볼 수 없는 품목이지 이거는 온라인으로는 어려워라고 생각하는 품목들까지 지금은 온라인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카카오 네이버가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음식료 온라인 당연히 지금 익스포저를 높이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이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은 음식료 기업에서는 이마트로 그냥 동일하게 납품하는 거예요. 여기서 ssg.com으로 가는지 이마트 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지까지를 모른다. 발라낼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엔드유저 단에서는 지금 이 온라인화가 너무나 지금 보편화되어 있는데 예. 음식료 기업들이 이렇게 포착하는 온라인화의 비중은 높진 않습니다. 이렇게 음. 온라인화로 포착되는 건 자사몰 아니면 이제 온라인 전문몰 오프라인 전혀 없는 네. 예를 들어 쿠팡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거 온라인으로 팔겠다 하고 갖고 가는 거지만 이마트라든가 무슨 마트는 이게 오프라인 팔릴지 전혀 모르니까 온라인으로 팔리는지 업체들은 그냥 갖다 주기만 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내가 온라인으로 이 물을 10번 샀다 하더라도 그 기업들이 이거를 10번 샀는지를 체크가 안 되는 거죠. 그럼 가정 간편식은 어떻습니까? 날개 돋친 듯이 한번 성장성이 올라갔었다가 오히려 조금 지금부터는 좀 빠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요? 2분기 때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엽기적 부담 너무 크다라고 말씀드렸고 실제로 기업들이 뭐 몇몇 기업들이 우리 너무 힘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캔 같은 제품들이나 네. 이런 거는 뭐 작년 대비 좀 많이 좀 둔화된 것 같아요. 네. 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동일하게 다 가정 간편식은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음. 올해 와서도.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품목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 간편식을 먹는 사람도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대중화되고 있군요. 그쵸. 그러니까 대중화되고 있어요. 이제 점점 소위 말해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뭐 MZ 세대로 넘어가면 이젠 요리 안 해. 그냥 조리만 해. 이런 세대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라는 거. 형성되고 있죠. 특히 네. 뭐 밥 같은 경우는 특히나 저도 밥을 안 해 먹는다고요? 제가 먹는 밥보다 햇반이 더 맛있더라고요. 갑자기 급 자기고했다 이미. 제가 쌀을 좀 보내드려도 저희 동네 쌀이 참 맛있는데. 아유, 갑자기 저 쌀의 좀 이슈가 아닌 것 생각나네.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네. 많이 좀 생활화된 거죠. 일상화된 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실제 그 기술도 많이 올라왔고요. 네. 저희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배달이 작년보다 올해 좀 더 괜찮네 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네. 가정 간편식도 동일해요. 음. 예전보다 그 퀄리티 자체가 많이 올라가서 네. 지금 가정 간편식을 먹어도 예전처럼 뭔가 아쉬운 느낌이 드는 게 좀 덜한 거죠. 네. 그래서 좀 많이 이제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고 요즘에는 생선도 나와요. 네. 맞아요.
몇 번 저는 오늘 많이 구매한- 배우고 네. 새로운 네. 네, 잘 몰랐어요. 네. 네. 아이스크림도 내일 가서 한번 시켜 드시고. 그래야 되겠네요. 네. 네. 갑자기 HMR 네. 그쪽에서 강자는 뭐 기존에 역시나 뭐 제일제당 이런 쪽이 강자인가요? 맞습니다. 거기가 강자입니다. 네. 제당이 앞서 말씀드린 그 생선도 네. 제당이 출시한 제품이에요. 음. 네, 지금 뭐 솥밥까지 나왔어요. 네. 솥밥. 네. 어. 그래서 뭐 지금 이제는 뭐 없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던 제품 중에서 이 가정 간편식으로 나오지 않는 제품이 없을 정도로 너무나 다양화되고 있어요. 하긴 이게 코로나가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자영업자들 중에 가장 많은 타격을 입는 것은 사실 식당이지 네. 않습니까? 너무 그러면 안타깝죠. 사실은 그 일반인들의 식당에 대한 수요는 죽지 않을 거거든요. 아, 외식하고 싶어? 아니 집에서 먹는 밥 말고 다른 거 먹고 싶어? 근데 식당이 문을 닫아버리니까 배달을 시켜 먹는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선택지로 HMR이 우리한테 가정간편식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여자 입장에서 저는 애가 없지만 그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뭐 아이들도 학교 안 가고 집안에서 계속 있는데 네. 아이들 식사를 삼시세끼 다 차려주기 네. 되게 어렵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점진적으로 이런 뭐 배달이나 가정 간편식 네. 이런 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3분기가 지나서 4분기가 되면 본격적으로 그 가격을 올린 것과 지금 뭐 원자재가 아직 이쪽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저기 뭐야 철광석이라든가 이런 거 가격 지금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화학 원자재 같은 게 가격이 그리고 또 이제 운임도 이렇게 가지고 조금 떨어진다면 전반적으로 확실히 조금 원자재 가격도 음식료에서도 조금 떨어지겠죠. 그러면은 그렇게만 되면 4, 4분기부터는 갑자기 밸류에이션 매력이 확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네,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네. 네. 사실 이런 원자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뭐 딱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보통 많은 제품들이 갑자기 수요와 공급의 밸런스가 깨지고 네. 수요가 갑자기 급증을 했어요. 근데 공급이 그걸 못 따라가요. 그러면 가격이 올라요. 가격이 오르면 사람들이 뭔가 쟁여놔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수요가 붙어요. 그럼 가격은 더 올라요. 네. 그러면 공급자들이 야, 공급을 해야지. 음. 공급자가 늘어나요. 음. 그렇게 되면 가격은 다시 빠집니다. 네. 근데 음식료는 한 번 오른 가격은 안 빠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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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밑에서 원재료 가격들은 막 빠지더라도 가격은 안 빠지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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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3분기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 엽기적 부담이 끝납니다. 라는 네. 부분들과 그리고 원재료 가격이 4분기부터는 빠질 것 같습니다. 네. 라는 부분들을 조합해서 보시면은 4분기부터는 굉장히 그 이익은 더 좋아지고 네. 그로 인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전망을 좀 해주셨으니까요. 그러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전략은 저는 뭐 계속 똑같아요. 작년 연말부터 상정하고 말씀드렸고 2분기 가장 최악입니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5, 6월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때문에 잠깐 반등했을 때도 2분기가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추세적 반등보다는 하반기부터 연말로 갈수록 계속 비중 확대 전략을 좀 쓰시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네, 이 기조는 계속 유효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굉장히 좀 저희는 좋을 것 같아요. 연말부터 내년까지 봤을 때 네.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음식료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벌기 시작하면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해외 쪽에 대한 것도 좀 더 드라이브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품에 대한 개발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Q가 증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다시 한번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또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내년뿐만 아니라 내후년도 더 좋게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음식료 기업들이 뭐 그 5년마다 좀 사이클이 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네. 하나가 바로 이번이 아닐까. 그 초입 국면에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이제 슬슬 마무리를 좀 해볼까 하는데 혹시 더 질문하실 내용 있으실까요? 아닙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요. 이제 음식료 업종에 관심을 가지시는 시청자분들이 지금 많으신 것 같아요. 이제 지금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하시는데 관심을 좀 가지고 있다면 이 내용만은 조금 마음에 새기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경우 음식료 사실 그 상반기 때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근데 좀 더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의 실적들이 뭐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주가는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그 단기 실적들도 좋지만 방향성들도 같이 네. 한번 보시면서 과연 이 기업들이 무엇을 가장 중점적으로 들고
보고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시면서 보시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더 싸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3분기 때 뭐 장이 지금 흔들리는 가운데서는 또 한번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더 고민해야 할 지점들까지 저희가 꼼꼼히 한번 살펴봤습니다. 3부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3부 이 시간은요. 조미진 NH 투자증권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